제2화 벼슬없는 서름. 제1장 이처럼 의형제의 맹세는 굳어졌지만 문제는 다음 대책이었다. 세 사람은 이튿날 장비의 집에 모여 병사를 모으는 일에 머리를 맞대었다. 자, 어떻게 할까? 유비가 묻자 장비가 호탕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커 복잡하게 생각할게. 뭐 있수? 내 이웃집 아낙네들에게 부탁하여 소도 한 마리 잡고 술도 많이 준비시킬 테니 동네 장정들을 다 불러 모으면 될 거 아니오? 사람만 모은다고 군사가 되는 게 아닐세. 병기도 있어야 하고 말도 있어야 하고 그들을 조련할 군자금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관우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운장의 생각도 옳지만 익덕의 생각도 일리가 있소. 그렇지요. 내 생각도 일리가 있지요. 역시 장형은 나를 알아주신다니까. 장비는 신이 난 기색이었다. 익덕이 술과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운장은 경문을 하나 써보지. 누상촌과 이웃 마을들의 경문을 붙이면 오늘의 시국을 개탄하는 청년들이 적어도 30명은 몰려올 테요. 장영 말씀은 알아듣겠지만 경무는 역시 당대의 석학, 노식 선생에게 배운 장영이 쓰셔야지요. 관우가 사양하자 유비가 다시 권했다. 노식 선생의 문화였던 것은 맞지만 사실 나는 문장이 그리 윤택하질 못하오. 그래서 운장에게 써보라는 거요. 그래도 어찌 장영을 제치고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오. 운장은 경문을 쓰고 나와 익덕은 경문을 붙이고 경문 붙이는 일이야말로 이 고장을 잘하는 나와 익덕이 해야 할 일 같으니까. 유비가 말하자 장비가 끼어들었다. 준형 무조건 장형 말을 따르시오. 벌써부터 장형 말을 거역하면 어쩔 셈이야. 장비의 우격다짐에 관우가 웃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먹에 찍은 다음 백지의 경문을 써내려갔다. 유비와 장비는 관우가 짓고 다시 같은 문장을 10장쯤 필사한 경문을 누상촌과 이웃마을로 다니며 눈에 잘 띄는 담벼락에 붙여놓았다. 그날 저녁에 장비의 집 뒤쪽에 있는 복숭아밭에는 이 마을 저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들을 집계해보니 모두 300명이나 되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였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정되자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원결의한 삼형제가 인근의 장정들을 불러 모으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한나라 황실을 좀먹고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황건적 토벌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뛰어난 언변은 아니었으나 평소 유비의 인품을 알고 있던 인근 청년들은 그의 진정성에 공감하면서 너도 나도 의병이 되겠다고 나섰다.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을 지원하겠소. 나도. 그러자 관우가 앞으로 나섰다. 좋소이다. 여러분이 의병이 된다는 건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오. 식구가 무엇이오? 한솥밥을 먹는 형제가 아니오. 그러니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훈련도 같이 하겠지만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소이다. 다름 아니라 의병인 우리의 보수는 무보수라는 점이오. 그래도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좋소.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나오자 이번에는 약간 흥분한 장비가 끼어들었다. 좋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실컷 마셔봅시다. 술과 안주는 얼마든지 있어. 먹고 마시고 우리 탁군 장정들의 의기를 한번 뽐내봅시다. 와, 좋다. 장정들의 함성이 올랐다. 이윽고 이웃 사낙네들이 와서 요리한 소 한 마리분의 안주와 술이 장정들에게 배급되었다.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복숭아밭은 그곳에 핀 꽃처럼 웃음소리와 흥겨움이 활짝 피어났다. 원작에는 향리의 용사들을 모아 300여 명을 얻었는데 다들 복숭아밭에서 흠뻑 마시고 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날 이후 의병은 날로 늘어났다. 의외의 성공이오. 관우는 즐거워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부닥치게 된 문제가 있었다. 군량 문제다. 장비의 재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관우는 떠돌던 사람이고 돗자리를 팔던 유비도 모아둔 돈이 없었다. 어릴 때 그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던 숙부 유원기도 그렇게 3,400명씩 식량을 댈 만한 분은 없었다. 어찌한다.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만 했다. 한 가지 방도가 있었다. 그것은 황건적에게 점령당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몰아낸 뒤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었다. 이는 약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이른바 철록이란 것이다.
그러나 황건적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사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했다. 장정들의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칼이나 창, 활이나 화살을 모두 가져오라 해서 병장기의 구색을 갖춰보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어 사열식 때는 곡괭이나 나무할 때 쓰던 도끼나 낫, 죽창,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선 의병들이 많았다. 이런 엉성한 무기로 실전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타고 싸울 말이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의병의 지휘탑인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제2장.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심부름을 나갔던 젊은이 하나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식을 알렸다. 지금 길손 둘이 말대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무릎을 치며 반색했다. 아,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세 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말 한때의 말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말대를 몰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유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라, 저분들은. 말대를 끌고 오는 자는 다름 아닌 중산의 거상 장세평과 그의 조카 소상이었다. 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장세평의 집안은 유비의 선조인 중산 정왕 유승의 시대부터 유비의 집안과 대대로 유대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를테면 유비가 노식문화에 유학할 때도 유비의 어머니를 통해 학자금의 일부를 대준 장본인이 바로 장세평이었던 것이다. 유비를 발견한 장세평 쪽에서도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유비는 앞으로 마중 나가면서 인사말을 던졌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 길을 다녀오시는 모양이죠? 해마다 말을 팔러 북방에 가는데 금년에는 황건적의 난으로 길이 막히는 바람에 도중에 돌아오는 길이라오. 잠시 군막에 들러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죠. 유대엽이 권하니 그럼 좀 실례하겠소이다. 장세평과 소상은 유비를 따라 장비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비는 장비가 내온 술을 두 사람에게 따라주었다. 그 뒤 자신은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옆에 선 관우,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인근의 장정 수백 명을 모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이렇게 역설했다. 무도한 황건적이 세력을 넓히면 이 탁군도 저들에게 유린될 것이고 마침내 천하는 황건적과 유대 관계를 맺은 북쪽 오랑캐들의 정복당하여 세상은 무서운 암흑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즉 누군가는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걸게하였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장세평은 옆에 앉은 소상에게 무엇인가 귓속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대엽의 뜻을 잘 알겠소이다. 변변치는 않으나 우리가 끌고 온 말 중에 좋은 말 50마리와 금은 500냥 그리고 수레에 담긴 강철 1,000근을 드릴 테니 거두어 군기로 쓰기 바라오. 쉽게 응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유비나 옆에 서 있던 관우, 장비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한참 후 유비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물자를 쾌척해 주신 데 대해 토를 다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물자를 주시는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러자 장세평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 맞소이다. 장사꾼은 이익이 없는 장사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큰 장사꾼은 때로 목전의 이익 대신에 장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요. 투자라니요? 호반에게 무도가 있고 선비에게 문도가 있는 것처럼 상인에게도 이도란 것이 있소이다. 그러니 유대엽은 먼저 황건적을 퇴치하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바라오. 그렇게 대사를 성취하여 천하를 호령하게 될 때 이 장모는 큰 이익을 붙인 대금을 청구하러 가게 될 거요. 하하하하. 큰 이익이라 하시면 오늘 드린 물자는 유대엽이 천하를 호령하는 10년, 20년 뒤에는 막대한 이익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이익의 이름은 평화와 안녕과 구휼인즉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도요. 유비는 장세평의 말을 듣고 크게 감격했다. 어떻게든 그를 거사에 동참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장세평은 한사코 거절했다. 아니요. 나는 장사꾼이라 겁이 많소. 결코 전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요. 그러나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시오. 유비는 고개를 숙여 깊이 살해했다. 장세평 소상과 작별한 뒤 유비는 곧 솜씨 좋은 대장장이들을 여럿 불러들여 장세평이 주고 간 강철 일천근으로 무기와 갑옷을 만들게 했다. 우선 유비가 사용할 무기로 제작한 것은 쌍고검이었다. 고검이란 칼날이 직삼각형으로 된 칼을 일컫는 것인데 두 자루이기 때문에 쌍고검이라 한 것이다. 관우는 창처럼 긴데 끝에 바늘 같은 칼날이 겹친 82근짜리 청룡원 얼도를 만들게 했고 장비는 뱀대가리처럼 마른 목골에 창끝이 달린 한 장 8자 길이 2창 곧 장팔 3호를 만들게 했다. 세 형제가 사용할 무기 제작이 끝나자 대장장이들은 다시 그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병사들의 무기를 제작했다. 삼형제는 군자금도 넉넉했기 때문에 지원자를 더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의병은 모두 500명으로 늘어났다. 거기다 장세평이 주고 간 말이 50마리, 곡괭이나 몽둥이나 죽창을 들었던 병사들도 새로 제작된 무기로 무장하고 의병의 표식 깃발까지 들게 되자 전체적으로 제법 군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직 결전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오합지졸이었다. 그러나 장비의 훈련과 관우의 군율, 현덕의 덕망으로 500여 병사는 구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준까지는 조련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유비는 의병을 보무도 당당하게 유주성으로 출발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행렬을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비웃는 자들이 많았다. 저 맨 앞 대장은 집신장수 유총각 아니냐? 그 옆에 말 타고 뽐내는 자는 멧돼지 잡아 팔던 술망단이야. 아, 참, 그렇군, 장가놈이로군. 야, 장가야. 저 수염쟁이 거하는 누구냐? 탁군 건달들이 다 모였구먼. 그러나 새 갑옷, 새 투구, 새 무기로 무장한 유, 관, 장, 세 형제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들이 의병 500여 명을 이끌고 찾아간 것은 유주성의 군사 책임자인 교의 추정이었다. 추정은 그들을 태수 유원에게로 데려갔다. 세 사람은 유원에게 인사한 뒤에 각자의 성명을 아뢰었다. 이어 유비가 자신의 가계를 설명하자 유원은 그가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학렬을 따져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조카뻘이 되는군. 그렇군요. 제가 태수님의 조카뻘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군사를 이끌고 조카가 와주다니 정말 마음 든든하구려. 그리고 유비를 각별히 대해주면서 그가 이끌고 온 의병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어 위로해 주었다. 병사들은 자기들의 대장인 유비가 태수로부터 환대받는 것을 보고 조금은 우쭐한 기분이 되었다. 그 무렵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5만 군사를 이끌고 탁군으로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를 들은 장비가 유비에게 건의했다. 장형, 이렇게 대접만 받고 있으려니 좀이 쑤시는구려. 한번 나가서 몸풀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오. 이에 유비가 운장 관우의 의견을 물었다. 운장 생각은 어떻소? 나도 찬성입니다. 그럼 태수께 진원해 봅시다.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태수 유원을 만나러 갔다. 유원은 유비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교의 추정을 불러들여 명했다. 그대는 현덕공이 이끄는 의병 500을 선봉군으로 삼아 도적을 물리치라. 유주성의 군사 책임자인 추정은 유비에게 출전을 허락했다. 제3장. 이에 유비는 두 아우와 함께 의병 500명을 이끌고 황건적이 진을 치고 있는 대흥산 밑으로 달려갔다. 한결같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누런 두건으로 이마를 동여맨 황건적들이 깊은 산엽을 끼고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풀을 갉아먹기 위해 산을 뒤덮은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양쪽 군사는 서로 대진했다. 유비가 두 아우를 보고 말했다. 우리 군사는 500이고 적군은 5만이다. 상대가 5만인 줄 알면서 우리만 내보낸 것은 우리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함인데 어찌하면 좋겠나? 무조건 칩시다. 익덕 장비가 간단 명쾌하게 말했다. 운장의 생각은 어떻소?
이쪽 말대로 속전속결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다 해도 태수나 교의가 원군을 쉽게 보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기전은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속전속결할 좋은 방안이 있소. 유비가 관우에게 물었다. 아무리 긴 뱀이라도 일단 머리를 제압하면 그걸로 끝이지요. 마찬가지로 적장을 제거하면 5만 병력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적장을 끌어내야겠군. 그렇습니다. 약을 바싹 올려야죠. 저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쉽게 덤빌 겁니다. 좋소. 그럼 지금 나갑시다. 그렇게 말한 유비는 쌍고검을 들고 말을 채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왼쪽에선 삼각수염의 관우가 82근짜리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따라 나가고 오른쪽에선 고리눈의 장비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고 따라 나갔다. 유비는 칼끝으로 상대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어두운 도적대의 수괴 정원지야. 어둠이 깊어봤자 새벽빛을 이길 수 있느냐. 어차피 이기지 못할 바엔 광명한 의병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에 발끈한 정원지는 부장 등무에게 영을 내렸다. 보아하니 저놈들은 관군도 아니다. 너는 저 오합지졸의 우두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려라. 예, 대장. 등무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서자 이쪽에서는 장비가 달려나갔다. 말과 말은 서로 마주보며 코를 불었다. 등무가 소리쳤다. 돼지고기나 팔러다니던 놈이 여긴 뭐하러 왔느냐? 관군이란 이름에 달려왔느냐?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끌려왔느냐? 이놈 싸움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장비에 장팔사모를 맛보거라.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번개같이 내닫더니 번쩍하는 사이에 등무의 가슴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를 본 정원지가 소리쳤다. 내 놈은 내가 상대해주마. 그리고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 장비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우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가 그를 맞았다. 내 어찌 죽기를 재촉하느냐. 관우가 휘두르는 언얼도의 힘과 기를 보고 정원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순간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그의 몸은 관우의 긴 칼날에 맞아 두동강 나고 말았다. 이날 관우와 장비의 무용에 대해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영웅들의 재주가 드러나는 이 아침. 한 사람은 창 쓰고 한 사람은 칼 써서 첫 출전에 곧바로 위력을 펼쳤으니 3분천하 그 이름 우선 알린 거였네. 순식간에 두 장수를 잃은 황건적은 마치 머리 잘린 뱀의 몸통처럼 꿈틀거리며 저마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건적 또한 조련된 군사가 아니라 농사짓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 도적대에 가담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이때를 노리고 있다가 영을 내렸다. 서라. 의병은 퇴각하는 적군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날리고 이어 뒤쫓았다. 지휘탑이 제거된 황건적은 숫자가 5만 명이나 되는데도 달아나기에 바빠 추격하는 500명을 당해내지 못했다. 의병의 칼에 수급이 떨어진 자보다 겁에 질려 칼과 창을 버리고 투항한 자가 태반이었다. 거병 후의 첫 승리였다. 세 사람은 항복받은 황건적 무리를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귀로에 올랐다. 운장의 실력은 전날 나를 구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덕의 무술이 그렇게 대단한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유비가 말하자 말머리를 나란히 한 장비가 우쭐댔다. 이만하면 태수나 교의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에다. 자네의 창솜씨엔 나도 놀랐네. 그러나 태수나 교의 앞에서 너무 우쭐대지 말게나. 이제 겨우 첫 싸움을 치렀을 뿐이니. 관우가 칭찬 반 주의 반을 주자 장비가 웃으며 대꾸했다. 중영은 너무 신중해서 탈이지만 그래도 실력을 인정해 주시니 내 이번만은 따르기로 하겠소. 하하하. 마침내 의병은 개성가를 부르며 유주성에 도착했다. 선봉군에 투입하여 적의 기세나 꺾어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500의 군사로 5만의 군사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태수위원은 크게 놀랐다. 특히 교의추정은 유비가 끌고 온 의병이 시골 무지렁이들의 오합지졸이라 깔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소경 문고리 잡는 식으로 어쩌다 이긴 것이지 촌놈들이 무슨 군대를 알고 병법을 알겠는가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여전했다. 태수위원은 친히 성밖까지 나와 유비와 그 군사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푸짐한 상을 주어 그들을 치하한 뒤에 음식을 베풀고 노고를 위로했다.
군사들도 갑주끈을 풀어놓고 마음껏 먹고 마셨다. 그러나 다음 날 지금의 산동반도 언저리에 있던 청주성에서 급히 달려온 전령이 아뢰오하고 외쳤다. 그가 전한 청주태수 공경의 공문은 황건적이 포위하여 성이 함락되려 하니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유언는 유비를 불러들였다. 청주에서 원병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겨우 군사 500을 가진 자기더러 이번에도 싸움에 앞장서달라는 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비는 이번에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뜻 응했다. 제게 다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유월은 크게 기뻐하며 교의 추정을 불렀다. 추교위는 군사 5천을 이끌고 현덕공과 함께 청주로 가서 황건적을 무찌르라. 이에 추정은 유, 관, 장 세 사람과 함께 군사 5,500을 이끌고 청주로 달려갔다. 청주벌에 도착하니 이미 황건적의 누런 깃발과 8개 문양이 들어간 깃발이 들판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제4장 저래봤자 오합지졸들이지. 유비는 지난번 정원지를 잡았던 선례도 있어 적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적장부터 베어 적진을 허물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우선 찔러보았으나 황건적은 이번에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달려드는 전법을 구사했다. 중과 부적임을 안 유비는 군사를 급히 물려 30리 밖에 군영을 세웠다. 이번엔 만만치 않은 걸.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상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도적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아무래도 복병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네. 그 즉시 교의 추정에게 연락하여 관우는 군사와 함께 산 왼쪽에 장비는 산 오른쪽에 매복해 있다가 징소리가 울리면 일시에 달려나와 싸우도록 했다. 밤사이 관우와 장비는 군사들과 함께 불을 끄고 발자취를 죽여 은밀히 산에 올라갔다. 매복이 완료되자 유비는 다음날 추정과 함께 3,500의 군마를 이끌고 산길로 나갔다. 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면서 적을 향해 정면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황건적은 어제 이긴 자만심 때문에 관군을 얕잡아보고 정면으로 대결했다. 어느 정도 싸우다가 지는 체하고 군사를 물리자 이에 기세를 얻은 황건적이 소리치며 쫓아왔다. 쳐라, 추격하라. 쫓고 쫓기면서 바야흐로 산 모퉁이를 지나려 할 때였다. 유비의 진에서 징을 울리자 산 왼쪽에서 관우의 1,000병사가 와 소리를 지르며 쏟아져 내려오고 산 오른쪽에서는 장비의 1,000병사가 호통치며 달려내려와 적군의 길을 끊었다. 뜻밖의 복병을 만난 황건적은 정신이 아득했다. 대열은 토막토막 끊기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유비는 3,500병사의 발길을 돌려 황건적을 공격하도록 명했다. 삼면의 공격을 받은 황건적 5만은 도간에 든 쥐처럼 괴멸되고 말았다. 사람도 피해졌고 말도 피해졌고 풀도 피해졌고 흙도 피해졌고 내리쪼이는 햇볕마저 피해 젖은 듯했다. 쫓아라. 놓치지 마라. 달아나는 폐주병을 청주성까지 휘몰았다. 이때 성 안에 갇혀있던 청주군도 원군이 온 것을 알고는 힘을 얻어 성문 밖으로 나와 적을 쳤다. 사분오열된 황건적은 병기를 버리고 달아나거나 뒤쫓아온 유비군에 참살되거나 사로잡혔다. 이로써 청주성은 완전히 함락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계책과 결산에는 신의 도움이 있었는지 두 호랑이 도리어 한 용에 못 미치고 첫 출전에 곧바로 큰 업적을 쌓으니 삼분천하 운세는 곤궁에 있었던가. 청주태수 공경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추교위 정말 고맙소. 만일 그대의 원군이 아니었다면 이 성은 벌써 황건적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을게요. 전공은 추정이 혼자 다 받는 꼴이었다. 형식 논리로는 그가 유주군의 책임자임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복병의 전략을 세워 분투한 것은 유비와 그 아우들이었다. 그러나 추정은 그 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위가 상한 장비가 투덜거렸다. 아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보는 뭐가 챙긴다더니 딱 흑역이로군. 괄괄한 성격 때문에 무슨 사달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관우는 장비에 손을 붙들며 말렸다.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공을 추정 혼자 차지한 데 대한 불만은 장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유비도 이런 말을 했다. 입덕 너무 상심 말게. 앞으로 공을 세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게야.
그러나 장비는 여전히 입을 실룩거렸다. 잔치가 끝나자 교의추정이 태수 공경에게 회군할 뜻을 알렸다. 많은 군사가 빠져나온 걸 알면 인근 황건적이 다시 유주성에 들이닥칠지 모르니 곧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태주 공경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에 추정이 유주군 전체를 돌리려 하자 유비가 말했다. 교위께선 유주군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의병은 좀 가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태수께선 장군을 잔뜩 믿고 계신데 유주를 떠나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듣자 하니 중랑장 노식 선생께서 칙명을 받들어 광종 땅에서 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식 선생은 전에 내가 글을 배운 은사이지요. 게다가 광종 땅은 황건적의 수령인 장각에 직계군사가 있는 곳이라 선생께서 매우 고전하고 계시다 하니 이번엔 그곳에 가서 스승을 돕고 싶습니다. 유비는 의병이라 추정으로서도 막을 길이 없었다. 현덕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도리가 없구려. 부디 승전하기를 바라오. 추정은 유주군 5천을 이끌고 유주로 향했고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의병 500을 이끌고 광종 땅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이윽고 목적지에 당도하자 유비는 노식의 진중을 찾아갔다. 그는 아우들과 군사를 영문 밖에 둔 채 보초에게 중랑장 노식의 면회를 청했다. 중랑장은 오늘로 치면 육군 중장 정도에 해당하는 정호품의 무관 벼슬이었다. 보초는 입구에 소반을 가리켰고 유비는 그 소반 위에 통자를 올려놓았다. 통자는 종이에 이름을 적은 새암으로 오늘날의 명함 비슷한 것을 일컫는 옛말이다. 노식은 보초가 가져온 유비의 통자를 보고 몹시 반가워하며 영을 내렸다. 곧 들게 하라. 잠시 후 보초병을 따라 유비가 군막 안으로 들어왔다. 스승님, 유비가 넙죽 절을 올리자 노식은 다가와 그의 두 손을 붙들며 기뻐했다. 오, 역시 너였구나. 노상에서 만났으면 몰라보았겠다. 유비도 옛날과 다름없는 스승의 예로 노식을 대했다. 스승님께서 광종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유비는 도원결의에서부터 의병을 일으키게 된 경위와 유주태수 위원을 찾아 탁군을 침범한 정원지의 황건적을 격파한 일, 그리고 청주를 침범한 황건적을 격퇴한 일 등을 언급한 뒤에 자기가 데리고 온 병사 500명을 관군과 같이 써주기를 청했다. 고맙구나. 늙은 스승을 위해 원군까지 이끌고 오다니 이 안이 고마운 일인가. 적군이 많아 고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건적의 두목 장각이 거느린 군사는 15만이고 지금 내가 거느린 관군은 5만일세. 오합지졸인 도적대를 두려워할 것까진 없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아 민망하던 참이다. 아, 참 너와 같이 왔다는 내 아우들도 보고 싶구나. 예, 잠깐 기다리십시오. 유비는 진 밖으로 나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노식의 군막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구척장신이여 다른 하나는 표범 얼굴이다. 노식은 범상치 않은 그들의 용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중에 합류해서 나를 도와주게나. 노식은 세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이 데리고 온 의병들에게도 관군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주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며칠 뒤였다. 노식이 유비를 불렀다. 여독은 좀 풀렸느냐? 예, 덕분에 아주 잘 쉬어 사병들도 모두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장각을 포위하고 있지만 장각의 아우 장보와 장량은 지금 영천에서 황보숭 주전과 대치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 관군 1천 병사를 따로 줄 터이니 내 군사와 함께 영천으로 가서 적의 상황을 탐지한 뒤 나를 정해 도적대를 소탕토록 하거라. 분부대로 출전하겠습니다. 유비는 명을 받은 그날 밤으로 관군 1,000명과 수하 의병 500명을 이끌고 낙양 밑에 위치한 예주 영천으로 향했다. 제5장 이 무렵 영천에서는 황보숭 주전이 황건적의 낙양 진입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황건적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장사 산골로 후퇴하여 풀로 엮은 군영을 세워놓고 있었다. 황보숭과 주전이 계책을 상의했다. 도적대가 풀을 엮고 군영을 세웠으니 화공을 취합시다. 두 사람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마른 풀 한 단씩을 가지고 몰래 적진 가까이 매복해 있도록 했다. 그날 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다.
이경에 매복한 군사들이 일제히 불을 지르자 황보숭, 주전은 군사들을 휘몰아 적을 치기 시작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으니 도적의 무리들은 크게 놀라 허둥대다가 갑옷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말 한 장도 얹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추격전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장량과 장보는 패잔병을 이끌고 가까스로 길을 열어 달아났다. 그런데 저만치 앞에서 난데없는 한때의 군마가 붉은 길을 휘날리며 나타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다음 순간 누가 앞으로 썩 나서는데 보니 7자 키에 눈이 가늘고 수염이 긴 장수였다. 관군 5,000기를 대동한 그 장수가 장보, 장량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낙양 조정의 명을 받들어 도적대를 소탕하러 나온 기도위 조조다. 장보 장량은 어디 있는가? 달아나던 장보, 장량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숫자는 많아도 황건적은 이미 패주하는 군대였다.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만큼 새로 도착하여 패기만만한 조조군에게 크게 당하고 말았다. 이날 싸움에서 조조군이 거둔 황건적의 수급은 모두 1만 개여 빼앗은 각종 깃발과 진과 북, 말 따위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장보, 장량이 나머지 패잔병을 수습하여 죽기 살기로 혈로를 뚫고 달아나자 조조는 황보숭, 주전 두 장수에게 인사만 잠시 건네고는 황급히 그들을 뒤쫓아 사라졌다. 유비가 아우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영천에 도착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함성이 진동하고 불꽃이 하늘을 찔렀다. 도중에 이를 본 유비도 1,500명의 군사를 급히 휘몰아 싸움을 도우려 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패잔병들이 모두 살 길을 찾아 달아났고 이미 싸움 자체가 관군의 승리로 끝난 뒤였다. 한 발 늦었구나. 유비는 속으로 개탄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에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본영으로 찾아가 황보숭, 주전에게 자신이 영천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노식이 써준 공문을 보였다. 그러자 주전은 시답지 않다는 듯 세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흥 원군은 무슨 어디서 굴러먹던 잡군들인지. 그때 황보숭이 입을 열었다. 장보 장량은 이제 기세가 꺾이고 힘도 다했으니 반드시 광종에 있는 자기들의 형 장각을 의지하러 갈 게다. 그러니 현덕공은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달려가 그쪽을 돕도록 하라. 이 같은 명령에 유비는 아무 토도 달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왔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장비는 버럭 화를 냈다. 방금 도착한 우리더러 다시 돌아가라니 이게 어디 사람 대접이요? 의는 있으나 벼슬이 없다. 용은 있으나 환기가 없다. 이 때문에 유비의 군대는 어디 가나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승전을 거듭해도 잘했다는 말 이외에 은상 한 번이 없었다. 그리고 병마가 미처 쉴 틈도 주지 않고 이곳에는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 어서 노식 장군에게 돌아가라는 푸대접. 장비는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는지 쥐고 있던 창을 땅에 내리꽂으며 말했다. 도저히 못 참겠소. 안에 들어가 한번 따져보아야겠소. 그러자 관우가 장비의 객기를 만류하기 위해 손을 붙들었다. 좀 참게. 이거 놓으시오, 준영. 부릅뜬 눈꼬리에 핏방울이 맺혔다. 나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일세. 그러나 여기서 저들과 다투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군을 도와온 의의는 물거품이 되고만 해. 그래서 참자는 걸세. 하지만 분통이 터져 못 살겠소. 유비는 시종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도 기분이 나빴던지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 안으로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다. 여러 날을 행군했다. 한 반쯤 갔을까? 멀리서 한때 사람과 말이 깃발을 휘날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깊은 산그늘에 쌓여 그 정체를 분간할 수 없었다. 무엇일까? 차츰 산그늘을 벗어나면서 사람과 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관우가 말했다. 관군이로군요. 그러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자 그것은 죄인을 압송하는 함거와 그 호성군임이 드러났다. 함거 안을 보던 유비는 깜짝 놀라 굴러떨어지듯 말에서 뛰어내렸다. 호송되는 죄수는 바로 광종 땅에 있어야 할 노식이었던 것이다. 관우와 장비도 놀라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호송군이 외쳤다. 물러거라! 유비가 호위 책임자에게 다가가 청했다. 노식 장군은 내 스승이니 한번 뵙게 해주시오. 안 된다. 왜 안 돼요? 군율이 허락지 않는다. 호위 책임자는 완강했다.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우를 겪어 세상 물정을 좀 아는 관우가 약간의 은전을 쥐어주었다. 그제야 호위 책임자는 제자가 스승을 뵈러 온 딱한 사정이니 잠시 쉬어들 가세 하고 수하들에게 함거를 세우게 한 뒤 말머리를 산악 쪽으로 돌리고 서 있었다. 이 틈을 타 유비가 함거 앞으로 달려갔다. 스승님, 두 눈을 감고 있던 노식은 눈을 뜨더니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오, 자네로구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부대로 영천에 갔다가 싸움이 끝나서 저희는 다시 스승님이 계신 광종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랬구먼. 자네가 영천으로 떠난 뒤일세. 장각을 애워싸고 있던 나는 몇 번 공격을 했으나 저들을 빨리 이기지는 못하고 있었네. 그러자 조정에서는 왜 적의 소탕이 늦어지냐며 황문씨랑 좌풍이란 자를 군감으로 내려보냈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 환관이 임금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뇌물을 달라고 하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고지식한 사람 아닌가. 지금 군중의 군량마저 부족한데 무슨 여유 자금이 있어 뇌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 환관이 앙심을 품고 돌아가 내가 보루만 높이 쌓아두고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군기가 해이해져서 소탕을 못하는 것이라고 아뢰었다네. 그러자 조정에서는 크게 진노하여 중랑장 동탁을 나를 대신에 내려보내고 죄를 묻기 위해 나를 지금 낙양으로 압송하고 있는 중이라네. 말을 마치자 노식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유비는 노식의 손목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해와 달도 구름에 가리면 빛을 잃지만 그 구름이 오래야 가겠습니까? 머지않아 개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고맙네. 나야 이제 늙고 병든 몸이 무엇을 더 바라겠냐마는 자네는 부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많이 해주게.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호송대장이 신호를 보내자 함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비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함거를 호송하는 군사들을 베고 노식을 구하려고 했다. 유비가 놀라 장비의 팔을 급히 붙잡았다. 조정에서도 공론이 있을 터인데 내 어찌 함부로 덤벙대는가. 그 사이 함거는 호송하는 군사들과 함께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유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서 있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 눈에 고인 눈물을 없애기 위함인 줄 알고 관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자, 우리도 떠나봅시다. 말위에 오른 관우가 고삐를 당기자 말이 울었다. 유비도 말에 올랐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관우가 말했다. 노식 중랑장께서 잡혀가시고 다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게 된다면 우리가 광종에 가보았자 의지할 곳도 없겠습니다.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소. 중형 말씀이 옳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장비가 거들었다. 유비는 아우들의 말을 쫓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차량한 의병들, 벼슬 없는 장군들. 밤에 찬 이슬을 맞는 서글픈 유랑의 길이기도 했다. 그렇게 행군을 계속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어느 산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언덕 너머 저쪽에서 산이 무너지듯 굉장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함성이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에 뒤섞인 잡음이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급히 말을 달려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밑을 보니 관군이 크게 패에 달아나고 있었고 그 뒤를 쫓는 황건적은 산과 들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깃발에 천공장군이라 쓰인 4글자가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유비가 말했다. 저건 장각이 아니냐? 빨리 내려가서 싸우자. 세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렸다. 장각군은 동탁의 군사를 격파한 승세를 타고 뒤쫓다가 갑자기 돌격해오는 세 사람을 만나자 큰 혼란에 빠지더니 마침내 크게 패하여 50여리나 달아났다. 광종에서부터 싸움에 져서 쫓겨연 관군 사령관은 동탁이었다. 세 사람이 동탁을 구해가지고 군영으로 돌아오자 동탁이 물었다. 낙양관군에 경들과 같은 용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소만.
대체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유비가 대답했다.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벼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뭐라? 백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군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일어선 의병입니다. 의병이라? 그럼 작군이라는 얘기군. 동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멸시하는 언사를 쓰더니 자기를 구해준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이 야멸차게 말했다. 그만들 나가보게. 유비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오자 장비는 크게 노했다. 부릅뜬 눈꼬리에 핏방울이 맺혔다. 우리가 피범벅이 된 싸움터에 뛰어들어 제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저렇게 무리할 수가 있소. 저놈을 쳐 죽이지 않으면 내 우라통이 터져 죽으리라. 그리고는 곧 칼을 빼들고 군막 안으로 들어가 동탁을 죽이려고 했다. 유비는 장비의 허리를 쓸어 안으며 말렸다. 입덕 참깨. 어떻게 참수? 장비는 유비를 밀치고 군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쨌든 저 사람은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가 아니냐? 그것이 유비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온장 어찌 보고만 있소. 장비를 말리지 않고. 이에 관우도 장비의 몸을 붙들었다. 중형은 날 붙들지 마시오. 벼슬이 없다고 깔보는 저놈 모가지를 내가 보란 듯이 베어가지고 나오겠소. 장비는 막무가내였다. 인정이 이 쫓음은 고금이 같지만은 백신이 영웅인 줄 그 누가 알았어야 어떻게 장비 같은 테나마를 얻어서 뻔뻔한 세상 놈들 모두 죽여 없앨까.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